공화국다운 공화국을 만들려면 민주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돼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 민주주의가 그렇게 훌륭하게 돼 있지 못하고요. 지금 너무 우리 물질주의에 매몰되어 있어서 생태교육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독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독일 교육을 조금 소개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사진이 작년 9월 20일 날 베를린의 사진인데요. 아마 제 강연을 어디 다른 데서 보신 분은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요게 작년 9월 초에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 화재가 난 데 대해서 9월 중순경에 독일 정부에서 유럽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난민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5,000명의 그 난민들 중에서 우리가 2,700명을 받겠다. 이렇게 독일 정부가 난민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지금 요 베를린을 포함해서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독일인들이 몰려 나온 거예요. 몰려 나온 이유가 뭐라 그랬죠? 왜 나왔을까요? 네. 왜 그만큼만 받느냐? 그렇죠. 왜 2,700명만 받느냐? 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하냐? 네? 그래가지고 지금 40개 도시에서 지금 나온 건데요. 40개 도시에서 요걸 한번 보시면 여기 써 있죠. 예, 이 라거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라거비어, 그 라거예요. 맞아요. 라거비어가 결국은 라거에서 숙성시킨 맥주란 얘기죠. 그래서 라거가 창고예요. 창고. 창고에서 숙성을 시켰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창고같이 생긴 수용소도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수용소란 뜻이고요. 에바큐이렌이란 말은 evacuate, 이건 비운다는 뜻이죠. 수용소를 다 비워라 이런 얘기고요. menschenwürdige Unterbringung, 인간 존엄에 걸맞은 그러한 주거지를 제공해라 이런 얘기고요. Wir haben Platz, 이건 영어랑 비슷해요. We have place, we have place예요. 영어로 하면 비슷하죠? 네, 우리 저 독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긴장이 상당히 되네요. 틀릴까봐. 네. 맞았나요? 네. We have place. 네. 우리가 장소 많다. 우리한테 다 보내라 이런 얘기죠. 네. Menschen für Elenden, die Festung Europa gut zu, 이런 것도 들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유럽은 구경만 한다. 이런 것도 들고 나왔고요. 또 여기는 어디 있나요? 이건 잘 안 보이네. 네, 여기 있네. 라시스무스 퇴테, 인종주의가 인간을 죽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독일에서 지금. 그래서 물론 이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죠. 독일에서도 받으면 안 돼. 이런 사람도 많아요. 네, 남을 받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 그 수가 12%를 넘지 않아요. 소수입니다. 다수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주가. 그러니까 이게 좀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수인 사회가 됐을까? 그게 우리로 봐선 사실 놀라운 일이고요. 저는 이것을 한겨레 신문 아침에 이걸 보는데 사실은 몸이 반응을 하죠. 몸. 이걸 딱 읽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 정말. 아직도 지구상에 이런 인간들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멸종된 줄 알았어요. 이런 인간들이 멸종된 줄 알았는데 아직 이렇게 살아있네요. 예.
여러분, 또 제 개인적으로는 30년쯤 전에 제가 공부를 하겠다고 독일에 가서 8년 살았는데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도 종종 이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묘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데 사실 좀 놀랐어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2주 후에 10월 3일이에요. 10월 3일이 독일 통일의 날입니다. 우리는 개천절이죠? 우리 개천절이 독일에서는 통일의 날이에요. 그날 작년 10월 3일이니까 작년이면 2020년이잖아요. 독일 통일이 혹시 언제 된지 아세요? 90년? 네, 맞습니다. 89년에 이제 막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90년에 된 거죠? 맞아요. 90년에 됐으니까 작년이면 30년. 예, 정확히 30년이죠. 독일 통일 3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2주 후에 독일 통일 30주년이니까 굉장히 성대하게 3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와서 기념사를 했겠죠?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기념사를 했어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국가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이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국가 중에서 Das beste Deutschland, das beste Deutschland. 이걸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최고의 독일. 사실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런 말을 하기 어렵죠. 여러분, 대통령이 최고의 독일이다 이렇게 말할 때 최고가 뭐겠습니까? 뭐가 최고라는 거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때요? 행복한? 가장 행복하다? 선생님. 인간을 존중한다. 네. 대략 그런 말이겠죠? 뭐 국방력이 최고다. 경제력이 최고다. 이런 뜻 아니겠죠?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건 이 아이들이죠. 이런 독일인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런 국민들이 있는 나라라는 게 어디 있냐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나온 거의 모든 여론조사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아까 말한 입소스, 갤럽, 휴 리서치 이런 국제적인 비교 연구가 많아요. 거기서 가장 지도력을 인정할 만한 나라가 어디냐 이런 조사 많습니다. 계속 독일이 1등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미국, 중국이 아니에요. 계속 독일이 1등이고요. 가장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누구냐? 이러면 앙겔라 메르켈이 1등이에요. 오래됐어요, 이거는. 몇 년째 1등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기적이다. 왜 그렇겠어요? 지난 20세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세기에 독일놈들이 뭘 했나요? 독일인들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유태인 학살,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이거 누가 했어요? 네. 그냥 죽인 것도 아니죠. 가스실에 쳐놓고 공장식으로 죽인 거예요. 아우슈비츠. 그렇죠? 이건 누가 했어요? 이런 끔찍한 인류 최악의 그런 재앙을 가져온 게 독일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거지. 이건 정말 중요한 물음이에요. 그러한 아버지, 할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인간이 되는 게 가능할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독일인 하일 히틀러 이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보통 독일이라면 떠오르는 게 하일 히틀러 이거죠? 거기서 보이는 그런 권위적이고 억압적이고 경쟁적이고 복종적이고 고리타분한 그러한 독일인의 스테레오타입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인간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새로운 인간, 신독일인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교육이죠. 교육이 인간을 바꾼다 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사례예요. 저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사례 본 적이 없어요. 잘 교육을 하면 인간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바뀐 인간을 통해서 그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오늘날 최고의 독일을 만들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육에 의해서 새로운 그러한 인간을 만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든 게 오늘의 독일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환점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새로운 교육을 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네, 언제일까요? 지금 지금에서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죠. 예, 그렇죠. 68년, 68혁명이 아주 결정적이고요. 68혁명 이후에 오늘날 새로운 독일이 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68혁명에 대해서는 조금 대부분 아시죠? 아시는 걸로 얘기해도 되죠? 잘 모르기도 한가요? 그럼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68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 지식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 사회는 6.8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선생님 세대도 6.8을 그 당시 모르셨죠? 어떠셨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은 거의 6.8을 몰라요.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6.8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6.8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아주 감싼, 전 세계를 다 그야말로 휩쓸고 지나간 거대한 혁명이었는데 어떻게 한국인만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최근에 아주 실감을 했어요. 제가 아까 그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고 하는 그런 연구센터의 소장이라고 소개를 안 해주셨는데요. 소개를 해주셨으면 제가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제가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중요한 센터예요. 그게 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되죠.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91년부터 전 세계에 있는 주요 대학의 연구소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1호가 하버드 대학이었어요. 그리고 2호가 위스콘신, 3호가 조지타운,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죠. 다. 그 다음에 이게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의 토론토, 몬트리올 그런 대학을 지원했고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시아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1호는 어디겠어요? 맞습니다. 도쿄대가 1호였고요. 2호는 베이징대가 2호였어요. 3호가 서울대가 아니라 중앙대가 된 거예요. 이변이 벌어진 거죠. 이변이죠. 이것은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1등을 했어요. 전부 공모예요. 이것은 자기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하는데 한국에 와서 좀 이변이 벌어진 거죠. 중앙대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쪽 영국은 뭐 케임브리지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프랑스는 파리 대학 연합. 프랑스는 파리 대학이 하나가 아닌 거 아시죠? 13개. 그래서 파리 대학 연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상페터스부르크예요. 이런 식으로 16개국에 21개가 있어요. 이 연구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년 센터 컨퍼런스를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아시아에서 우리 아시아 3개밖에 없다 그랬죠? 그때 우리가 지정이 되면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동경대랑 베이징대는 거의 교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루고 있어요. 교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싹 들어가서 내가 우리 교류하자. 우리가 교류해야 되고 지금 동북아 평화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기여하자. 뭐 이런 제안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하면서 사실은 조금 멋있게 했어요. 그 제안할 때. 그게 이제 좀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북아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동북아에는 아직 동북아 시대가 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일본의 과거, 한반도의 현재, 중국의 미래가 상대 장애다. 제가 다 이렇게 했어요. 좀 말이 되죠? 그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게 돼서 일본의 과거는 여러분 아실 거고요. 일본이 과거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고요. 한반도의 현재는 다 아시다시피 분단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소통을 지금 가로막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의 미래는 미래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공포.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가지고 있죠. 이 미래 중국이 과연 어떻게 할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불식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나라가 있다. 전 세계. 어디 계세요? 독일. 그렇죠. 독일이죠. 과거 청산, 분단, 패권주의. 이걸 동시에 해결한 나라가 독일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결을 못했으면 유럽 통합은 안 됩니다. 독일이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했어요. 패권주의 불식시키고 과거 청산 비교적 잘했고요. 분단 문제 해결했죠. 그래서 유럽 통합이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다 독일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동북아에서 평화 질서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꽤 됐죠. 8년째 됐는데 동북아 독일 유럽 학회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 세 대학이. 그래서 돌아가면서 베이징 대학, 동경대, 중앙대 이렇게 돌아가면서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2018년에 그러니까 3년 전이죠. 2018년에 우리 차례가 왔어요. 우리 차례가 중앙대에서 하게 차례가 왔는데 그럼 어떤 주제로 할까? 이 문제가 됐겠죠? 그랬더니 두 대학에서 그때 물론 동경대랑 베이징만 온 게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같이 왔는데 주제를 생각할 게 뭐가 있냐? 너무나 당연하지. 68 50주년인데 그걸 다뤄야지. 무슨 뭐 주제를 여기서 논할 이유가 없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8을 다룬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가지고 68 50주년 어떻게 볼 것인가. 68 50주년과 오늘의 세계 이런 주제로 우리가 50주년을 평가하는 그런 걸 우리가 맡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절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맡았고 주최를 하는데 원고를 이제 받은 거죠. 신청들을 쭉 받는데 동경대에서 5명이 발표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베이징대도 4명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한국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왜? 68이 뭔지도 몰라요. 한국 학자들은. 지금도 몰라요. 그게 왜 중요한지 그거 이전에 68이 뭔지를 모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우리가 주최국인데 발표단 하나도 없어.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제 발표의 제목은 왜 한국에만 68혁명이 없었는가 이거예요. 한국에만 없는 거예요. 일본은 68이 대단히 일본 사회도 변화시켰습니다. 또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사실 68 시기에 어때요? 중국은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기도 했죠. 68에 많은 아이들이 마오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마오쩌둥 오록을 외우고 다녔어요. 특히 프랑스 68은 마오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은 양면에서 자기들이 중국의 문화혁명이 프랑스 68에 미친 영향 뭐 이런 거 발표하고 걔들은 상호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한국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절감했어요. 아, 우리가 완전히 세계적 흐름에 배제됐구나. 한국만 없으니까. 전 세계가 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우리는 68, 50주년을 결산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 그래서 제가 왜 한국에만 68이 없었는가 이런 주제로 한국 예외주의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내드렸나요? 네. 선생님한테? 그거 여러분 보셨나요? 아니요. 안 보셨어요? 예. 너무 정직하시니까 그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정말 한국 사회에 대해서 깊게 이해했어요. 제가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왜 이럴까? 다른 나라와 왜 다르지? 이런 느낌을 가진 게 많아요. 근데 이걸 쓰면서 그 많은 의문이 풀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읽어보시면 많은 부분이 풀릴 거예요.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면 베트남 전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걸 이거 쓰면서 제가 알았어요.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6.8을 이해해야 되고요. 베트남 전쟁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이 남긴 상흔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후진성, 저는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50년 지금 뒤처져 있다고 봐요. 왜? 6.8이 없어서. 6.8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변화를 못했어요. 변화를 못한 정도가 아니라 한국은 오히려 역으로 퇴행을 했어요. 퇴행. 엄청난 퇴행을 합니다. 우리 6.8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가 결국 한국 사회를 완전한 병영사회로 만드는 전환점이에요. 전 세계가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전환점이 6.8인데요. 한국은 6.8이 오히려 병영사회로 전환되는 전환점이었어요. 이러면서 훨씬 더 억압적인 사회로 전체가 재편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아주 독특한 기형적인 사회가 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드릴게요. 왜 그렇게 됐는지. 6.8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요? 1965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죠. 본격적이란 말은 그 이전부터 사실은 소규모의 그런 충돌들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베트남 전쟁에 유일하게 파병을 한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파병했다는 건 당연히 알았죠. 여러분들 베트남 전쟁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지상병을 파병한 나라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요번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를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모르죠? 파병했다는 건 알지만 지상병을 유일하게 파병한 나라였다는 건 모르잖아요. 연인원 35만 명을 파병해요. 연인원. 1년에 약 5만 명씩 한 5년 파병합니다. 7년이 되나요? 네. 35만 명 파병하는데 이 베트남 파병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 주는 영향이라는 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려면 세계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또 아시아적인 관점도 필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이 베트남에 가서 한국 군인들이 벌인 양민 학살은 4.3 여수순천 반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여수순천 당시에 분기가 있었죠? 여기서 있었던 그런 양민 학살을 그대로 베트남 가서 또 베트남 양민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양민 학살한 자가 또 광주에 와서 또 죽인 거예요. 전두환이가 베트남 가서 죽였잖아요. 똑같이 와서 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예요. 하나. 네? 이것이. 그리고 죽일 때 학살하는 그 이유도 똑같아요. 빨갱이라고 죽인 거죠. 다. 여기서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시아 전체가 연결됐구나 이게. 네? 그리고 이게 한국 현대사 전체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려면 베트남 전쟁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좋은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 한국 현대사에 관련해서는 우리 학문 수준이 꽤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홍구 선생 알죠? 네, 한홍구 선생 쓴 것도 좋고요. 박태균 서울대 국사학과 박태균 교수가 쓴 것도 좋고요. 홍성률 성신여대 이분이 쓴 것도 좋아요. 아무거나 한 권만 읽으세요. 근데 꼭 읽어야 돼요. 우리 현대사를 이해하려면. 그걸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세 분이 쓴 베트남 전쟁을 토대로 저도 이제 쭉 본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최초로 또 유일하게 지상병을 파병했다는 걸 전 처음 알았고요. 다른 나라는 왜 파병 안 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것은 미국의 주식 전쟁인데 거기에 파병할 사실 명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파병했을까요? 미국이 하는 거죠. 이것은
박정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좌익 전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 분석을 해놨죠. 박정희가 남로당 출신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 CIA에서는 5.16을 뭐라고 봤어요? 좌익 쿠데타로 봤죠. 군부의 좌익들이 한 쿠데타.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신뢰를 하지 않았죠. 박정희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고 있는 좌익 혐오라는 걸 벗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마침 전쟁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손 든 거죠.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혀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아무튼 그건 이제 우리와 관련된 자리고요. 그래서 65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65년은 매체사로 봐서는 방송이 처음으로 라이브 중계를 시작한 때예요. 이때 텔레비전이 세계적으로 보급이 됐고요. 이때 베트남 전쟁을 라이브로 많이 중계를 했대요. 그러니까 특히 서양 젊은이들이 이걸 보고 경악을 한 거예요.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세계를 지켜주는 수호신인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일개 제국주의 국가에 불과하네?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고요. 두 번째는 미소 간의 무기 경쟁이에요. 핵무기 경쟁이죠. 이미 60년대 중반이 되면 대체로 인류를 100번 이상 완전히 전멸시킬 그 정도의 핵무기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기 경쟁은 그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차원의 무기를 만든다 이래가며 뭐 수소폭탄을 만든다 뭘 만든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경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시에 가장 많이 썼던 말이 앱스워드란 말이에요. 앱스워드. 이 당시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부조리하다 이런 얘기죠. 앱스워드. 앱스워드 월드. 이 말을 가장 많이 썼어요. 당시에. 이 세계는 너무 부조리한 세계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당시에 외친 대표적인 구호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나이 든 자들을 믿는 것이다. 30 이상 된 자와 대화하지 마라. 전부 미친놈들이다. 이런 정도의 대화가 나온 거예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세계를 만들어 놓은 저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가치를 전복해야 된다. 모든 가치의 전복. 이게 당시에 아주 중요한 구호예요. 모든 가치의 전복이란 말은 니체가 한 말이죠. 운베어퉁 알러베아테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 말을 아이들이 그 세대의 대표적인 말로 쓰고 그러면서 이들이 내세운 게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 이것을 구호로 내셨어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6.8을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호가 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제가 아직 마음이 젊은가 봐요. 어? 여러분 가슴 안 뛰세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세상 얼마나 좋아요? 예. 선생님 뛰시죠? 선생님도 젊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형태의 억압의 내용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당시에 미국은 어떤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을까요? 68년 상황에서 백인의 억압으로부터 흑인 해방. 이게 미국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흑인 해방 운동.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때죠. 68년에 결국 암살을 당하죠. 이것 때문에 흑인 해방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번져가죠. 프라하도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68년에 체코의 프라하에서는 뭐가 있어요? 소련의 제국주의적 지배로부터 자유화, 민주화. 이게 프라하의 봄으로 터진 거죠? 이게 프라하에 있었던 거고요. 당시 프랑스는 어땠나요? 프랑스의 경우는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노동 해방. 이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서유럽 공산주의가 강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가장 강한 게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태리죠. 당시 프랑스에서는 총파업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자본의 지배로부터 노동을 해방하는 이러한 운동이 그야말로 아주
프랑스를 거점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68 혁명이고 5월, 프랑스의 5월이 바로 이때 얘기하는 거죠. 총파업으로 시작된 68의 불길입니다. 이게 전 세계로 번진 거예요. 이것이 베를린으로 가고 또 로마로 가고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리사본, 또 이게 그 당시로는 동서가 이렇게 냉전 상황이었죠. 이것을 아이언 커튼이라고 했죠. 철의 장막. 이걸 또 넘어가가지고 아까 말한 프라하, 부다페스트, 또 바르샤바, 여기도 다 68의 불길에 휩싸입니다. 이것이 또 도보역을 건너서 어디로 가겠어요? 런던으로 가고, 이게 또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으로 가고, 이게 미 대륙을 횡단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이쪽에. 이뻐. 예,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이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68의 핵심이죠. 히피들의 고향이죠. 히피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미국 68은 문화혁명 형태로 나타나요. 탈물질주의. 이게 히피들이에요. 이게 또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LA로 내려오고요. 이게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어디로 가나요? 이게 도쿄까지 간 거예요. 도쿄 어디로 갑니까? 주로 도쿄대와 와세다 대학교. 이 두 대학이 완전히 일본 68의 거점이 되는 거죠. 이것이 대한해협을 못 건넜어요. 여기서 딱 끝납니다. 네? 이때 바로 박정희의 강력한 반공주의, 이것이 68혁명의 세계적인 흐름에서 한국을 완전히 차단시켜 놓습니다. 이거 우린 몰랐던 거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돌아보면 저는 한국 사회에 있었던 그야말로 얼마나 비극적인 또는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우리 지난 100년이. 지난 100년 동안 식민의 역사를 겪었죠? 그 이후에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 또 내전의 역사, 독재의 역사, 이걸 거쳤죠. 그런 근대 국가가 거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비극을 다 거쳤어요. 우리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역사적 사건 중에서도 오늘날 돌아서 지난 100년을 복귀해보면 저는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 세계가 경험했던 68의 경험을 한국만 겪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68의 부재, 이게 미치는 영향이 저는 너무 크다고 봐요. 왜? 그 결과 지금 한국은 전 세계의 보편적인 흐름과 50년 뒤처져 있어요. 그걸 제가 쓴 게 한국예외주의예요. 제가 한국예외주의라는 논문을 쓰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너무나 많은 걸 이해를 했어요. 아, 우리가 이게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이런 상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경우는 왜 68이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65년부터 베트남 전쟁 읽어보시면 이제 거기 자세히 나오는데요. 월남에 파병 시작하죠? 대체로 1년에 한 5만 명씩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는데 호지민이랑 김일성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죠. 그런 관계 속에서 호지민이 계속 김일성한테 요구를 합니다. 지금 나만 저 군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 너희들도 지원을 해라. 계속 요청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김일성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 우리 안보 문제 자체가 지금 너무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일부 공군의 아주 몇몇, 아주 소수의 공군을 지원합니다. 매년 호지민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67년에 마침내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병력을 지원할 여력은 없다. 그러나 더 이상 박정희가 병력을 파견하지 못하게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80년 1월 21일 날 김신조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68년 80년 68년이죠. 68년 1월 21일 날 김신조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68년 1년 내내 일종의 내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내전 상태. 보니까 108회에 걸쳐서 무력 충돌이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108회. 그때 아마 여러분들 이승복이라고 할 거예요. 기억나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렇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는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또 예, 이때가 이제 그 뭐예요? 뭐 울진 삼척도 이때 일이고요. 이것이 있으면서 사실상 내전 상태에 들어가고 박정희는 이것을 아주 민활하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하자면 전쟁 상태를 선포하고요. 완전히 병영국가로 재편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무장시킨다. 이래가면서 국민교육 헌장을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걸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에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국의 빛나노를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거 못 외우면 집에 못 갔어요. 기억나죠? 그거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줬어요.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또 그때 주민등록증도 이때 나온 거예요. 68년에. 주민등록은 왜 만들었겠어요? 예, 간첩 색출. 딱 목적은 하나예요. 간첩 색출. 우리 이게 국민인지 간첩인지 모르니까 간첩 색출을 한다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방의 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군 훈련도 68년에 시작이에요. 또 학교도 완전히 병영으로 재편합니다. 교련, 군사훈련. 이것은 69년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 사회를 완전히 병영국가로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의 우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자유와 해방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기가 68년인데 우리는 68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병영사회로 퇴행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병영사회의 일종의 그러한 내무반에 사는 그러한 국민처럼 돼버린 거죠. 그걸 저는 지금 이 68을 공부하면서 제 유년기를 새롭게 많이 떠올렸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요 때인데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집 앞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요만한 태극기를 들고 막 이렇게 흔들었던 기억이 나요. 맹호부대 용사들아 이런 거 부르면서 매일 불렀던 게 군가예요. 그때는 맹호부대, 백호부대, 청룡부대 매일 불렀던 노래가 군가라는 것도 지금 기억이 나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완전히 병영국가의 신민으로 어린애를 동원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길들였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어? 이걸 요즘에 많이 느껴요. 아마 그 당시에 학교 다녔던 여학생들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고무줄 하면서 무슨 노래 불렀어요?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걸 불렀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고무줄을 하면서 우리 이덕자 선생도 그거 불렀대잖아요. 또 뭐예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이런 걸 초등학생들이 고무줄 하면서 불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 전우의 시체를 넘고 공산당 무찌르고 하던 그 소녀들이 정상적인 인간이 됐을까? 정말로. 그게 정상이 안 됐잖아요,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어?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육팔이 없어서.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슨 노래 불렀죠? 68의 분위기에서 나온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뭐예요? 이매진이에요. 이매진 그때 나온 거. 바람만이 하는 세상. 맞아요. 그런 노래들. 그렇죠? Imagine이라는 노래의 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Imagine there's no heaven. There's no religions라는 얘기죠.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magine there's no possession. 이 세 가지예요. 네? 종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국가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소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요. 대단한 노래예요. 이 세 가지, 종교적 광기, 국가주의, 민족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 세 가지가 인간을 싸우게 하고 약탈하게 하는 가장 큰 근본 악이라고 이때 본 거죠. 이게 바로 68 세대였던 거예요. 그것이 없는 세상. 서로 죽이지 않고, 서로 약탈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한 이런 세상. 이게 이매진의 핵심 아니에요?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공산당 때려잡고 전우의 시체를 막 넘고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 벌써 확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과연 온전한 성격을 가지고 자랄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68을 비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68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가별로 해방의 내용이 조금씩은 달랐다 했지만 보편적인 해방은 뭐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다 이렇게 할 때 그 해방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남성들의 가부장적 지배로부터 여성 해방. 이게 엄청나게 강력하게 그때 이미 번쩍한 거죠. 여성 해방운동. 이게 바로 68 때 나온 거예요. 지금 한국이 여성 해방운동 가장 안 된 나라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여성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어디예요? 한국. 9년째 1위예요.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입니다. 성해방. 한국은 성과 관련해서 여전히 미개국가죠. 지금 한국 남성들은 올바른 성과 관련된 태도가 뭔지 몰라요. 지금도. 거의 대다수는 모릅니다. 왜 그렇겠어요?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공론장에서 논의해 본 적도 없고 다 쉬쉬쉬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공론장에서 공적 논의가 되질 않아요. 성교육을 시키지도 않아요. 이것 또한 성해방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흐름이 한국에 오지 않은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사람들도 권력을 조금 잡게 되면 성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이런 문제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성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담론이 없었던 거죠. 이것도 성해방이 없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권위주의죠. 권위주의 문제. 지금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권위적인 사회입니다. 지금 선진국 중에서 우리처럼 여전히 이렇게 권위주의적 관계가 지배하는 나라 없죠. 우리 고산고는 완전 예외죠. 우리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런 반권위주의 교육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독일만 해도 68 이전에는 어마어마하게 권위주의적인 사회였어요. 제가 지금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교실이 당시 68 이전에 독일의 강의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려면 무지하게 복잡해요. 일단 손 들고 저 교수를 부르는 것 자체가 피곤해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손을 들고서. Sehr geehrter Herr Professor Dr. 누리킴 이렇게 불러요. 숨 차죠 벌써. 이거 부르는데 숨 차요. 네? 그렇게 불렀어요. 68 이전까지. 아주 존경하옵는 교수이자 박사이신 김누리 씨 이렇게 부른 거예요. 번역을 하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 언어 한 단어 한 단어에 서려 있는 그 권위주의를 보세요. 이게 당시의 독일 사회였어요. 68 이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68 딱 끝났어요. 69년부터 뭐라고 불렀을까요? 대학에서 손 들고
예, 한 단어로 딱 불렀어요. 킴이 아니에요. 누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관계가 모든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재편된 거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정치혁명보다 더 큰 혁명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일체의 직위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이름을 통해서 완전히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는 놀라운 거죠. 이게 바로 혁명이죠. 이런 맥락에서 문화혁명적 성격이 강한 거지. 그래서 권위주의로부터 해방, 반권위주의, 이것이 독일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교육 운동이었고요. 그래서 독일 교육을 뭐라고 불러요? 반권위주의 교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티 아우토리테레 에오지움. 이게 독일 교육의 핵심이에요.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반권위주의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게 독일 교육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이 당시에 있었던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인간을 억압하는 종교. 예, 종교 문제도 있겠죠. 맞아요. 예, 종교에 있어서도 큰 말하자면 전통적인 종교를 개혁하는 운동, 이것도 6.8 때 많이 있었습니다. 인종? 또 뭐가 있겠어요? 인종 문제? 예, 아까 조금 했죠. 미국의 경우는 인종 문제가 큰 문제였다 그랬죠. 특히 백인에 의한 흑인의 그 지배. 이 당시에 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한국에는 여전히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뭐겠어요? 노동자와 아까 자본 그 얘기를 했죠. 프랑스에서는 주로 자본에 의한 노동 지배, 그걸 이야기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주민? 예, 물질의 지배로부터 인간의 해방. 물질의 지배로부터 인간의 해방.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탈물질주의라는 게 이때 나온 겁니다. 인간이 완전히 물질에 예속돼 있잖아요. 지금 한국인들은 거의 100%다 물건에 예속돼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만큼이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히 물건 너무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나라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가보고 놀라는 게 뭐예요? 너무 가난하게 살잖아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많은 물질을 갖는 것을 좀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그것은 물질에 내가 예속된다고 생각을 해요. 탈물질주의의 아주 의식적인 생활 방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은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 볼 수가 없어요. 한국에는 완전히 물질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이게 탈물질주의죠. 또 뭐가 있겠어요? 해방되어야 될 게. 이 당시에는 심지어 인간의 지배로부터 자연의 해방. 이것도 이때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의 지배로부터 자연의 해방. 요즘 말로 하면 생태주의죠. 생태주의도 이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러한 것이 유럽을 바꿔놓은 겁니다. 오늘의 유럽을 만든 거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의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 해방, 물질주의로부터 해방, 탈물질주의, 반권위주의, 그렇죠? 성의 해방, 또 아까 뭘 말씀드렸죠? 등등. 네. 생태주의적인 해방, 이런 모든 것에서 한국이 과연 어느 정도 해방되어 있는가? 우리는 6.8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나요? 이전을 살고 있나요? 이전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시 독일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독일의 6.8은 뭐로부터의 해방을 가장 중시했을까요? 예, 독일의 6.8은. 독일의 6.8은 또 달랐어요. 미국의 6.8은 인종주의, 프랑스의 6.8은 자본주의, 프라하, 체코의 6.8은 제국주의로부터 해방, 이런 걸 내세웠죠? 그런데 독일의 6.8은 뭐로부터 해방을 내세웠을까요? 예, 권위주의. 맞습니다. 과거. 맞습니다. 예, 독일의 6.8은 과거 청산이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다른 나라와 완전히 또 달라요. 독일의 6.8은 과거 청산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독일은 과거 청산이 전혀 안 된 나라였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독일은 과거 청산이 가장 잘 된 과거 청산의 모범 이렇게 생각하죠? 항상 일본 얘기할 때 독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68혁명 이후의 독일이에요. 독일은 68혁명을 전후로 해서 다른 독일이에요. 다른 독일. 68혁명 이전의 독일과 68혁명 이후의 독일은 완전히 다른 독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는 69년에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요. 참 타이밍이 절묘하죠. 68의 흐름 속에서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밀리 브란트라고 하는 불세출의 정치인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이 밀리 브란트가 독일을 완전히 바꿔놓죠. 그래서 69년에 처음으로 3인당 정부가 탄생하고요. 이게 독일 최초의 정권 교체입니다. 2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고요. 이렇게 새로운 빌리 브란트 정부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독일을 만듭니다. 빌리 브란트는 탁 총리가 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더 이상 패전국 독일의 총리가 아니다. 이래. 제 일성이에요. 총리가 되고 나서. 나는 해방된 독일의 첫 총리다. 해방된 독일의 첫 총리다. 이렇게. 그러면서 더 이상 미국 애들 눈치 안 봅니다. 미국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냉전 질서를 데탕트라고 아시죠? 해빙. 냉전을 깨는 이 데탕트를 주도한 게 빌리 브란트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에서 새로운 총리가 나타나서 세계 질서를 바꾼다? 놀라운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리 브란트가 결국은 이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데요. 이 새로운 나라를 독일에서도 제2의 공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제2의 공국. 말하자면 아데나우어의 독일, 초기에 기독교 민주당이 만든 처음 독일, 이 아데나우어의 독일이 물질적 독일의 탄생이었다면 브란트의 독일은 정신적 독일의 탄생이다. 제2의 공국이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써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브란트로 시작해서 진정한 의미의 과거 청산이든 말하자면 새로운 독일, 그러한 독일이 탄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독일은 완전히 그 이전과는 다른 독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어느 정도 과거 청산이 안 된 나라였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68년에 당시 독일 수상이었던 사람이 혹시 모르시죠? 쿠르트 키징어라는 사람이에요. 쿠르트 키징어. 근데 이 사람은 나치 당원이었어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나치 당원이었던 자가 수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독일은 과거 청산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 키징어 총리를 향해서 당시에 기민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28살 먹은 젊은 여기자가 전당대회 단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자마자 막 키징어에 뺨을 칩니다. 이 나치 새끼 꺼져.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아테 클라스펠트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여기자가 돼서요. 이 장면이 독일의 유파를 아주 상징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젊은 세대가 이 당시까지도 지배하고 있던 나이든 나치 세대 거기에 뺨을 쳤다는 거죠. 이게 독일 유파의 상징이다. 두 번째 상징은 여러분들이 알죠?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잖아요. 네, 바르샤바에 가서 무릎을 꿇죠. 이게 아주 새로운 독일을 상징하는 두 개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과거 청산이 안 된 나라였어요. 자, 새로운 독일은 완전히 과거에서 청산된 나라. 더 이상 과거의 이러한 끔찍한 재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새로운 독일의 목표였고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아우슈비츠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게 당시에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더 이상 아우슈비츠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독일 교육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더 이상 아우슈비츠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를 길러야 돼요? 이거죠. 다시 말하면 과거를 청산한다고 할 때 인적인 청산, 제도적인 청산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다시 과거처럼 아우슈비츠를 불러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육, 정신적인 청산. 맞습니다. 정신적인 청산의 핵심은 뭐겠어요? 교육이죠. 다시 말하면 나치즘을 가능하게 했던 그 정신적 뿌리, 그걸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우슈비츠의 비극은 반복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세운 게 뭔가요? 바로 이겁니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게 독일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슬로건이에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여러분, 근데 왜 과거 청산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 나치의 정신적 뿌리를 뽑아야 된다 했을 때 그 대상을 경쟁교육이라고 봤을까요? 여러분, 왜 경쟁교육을 이렇게까지 야만이라고 부를 정도로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우월성이 나쁘다. 우월성. 수월성의 문제. 예, 좋아요. 경쟁은 자본주의 하부 구조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주는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쟁이 자본주의의 이런 구조를 계속 재생산한다. 예, 여러분, 히틀러 파시즘의 그러한 이데올로기, 그것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민족 우월성. 그렇죠. 히틀러는 어떻게 봤나요? 이 세계를. 이 세계는 거대한 경쟁이 벌어지는 하나의 정글로 봤고요. 이 정글은 다윈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죠. 소위 인간 사회도 다윈의 법칙이 적용된다. 즉 사회적 다윈이즘. 이것이 히틀러 파시즘의 핵심적인 이념이죠. 그러니까 다윈이즘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자 생존, 약육강식, 자연도태. 이게 그대로 인간 사회에도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당연히 이것은 순리고 자연의 순리가 똑같다.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것, 이게 정의다. 그러니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저 저열한 유태족을 지배하는 게 뭐 잘못됐냐? 그들을 더러 학살해도 그게 뭘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치 이데올로기의 핵심엔 뭐가 있어요? 바로 경쟁 이데올로기. 네? 그리고 끊임없이 승자가 패자를 지배해도 된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 우열을 나누는 이러한 사고. 모든 세상 우열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깨지 못하면 나치즘의 싹은 또다시 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걸 뽑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70년부터 교육개혁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경쟁은 금합니다. 학교 안에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학교 간의 경쟁도 없어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년 됐잖아요. 197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0년이죠? 51년 됐네, 올해까지. 여러분 한번 교육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50년 동안 경쟁을 안 시키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어? 바보? 50년 동안 경쟁을 안 시키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죠? 예. 지금 독일이란 나라는 그런 맥락에서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이에요. 라보예요, 라보. 50년 경쟁을 안 시키면 도대체 어떤 인간이 될까 궁금하잖아요. 아까 봤죠? 저런 인간들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죠, 얘들이. 이 아이들도 맞죠? 얘들. 예? 난민 전원 받으라고 일요일날 나와서 저 난리치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별종들이 되는 거죠? 경쟁을 안 시키면 이런 인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이건 그 중에 일부고요. 전 세계가 놀란 건 언제예요? 2015년이죠.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이들이 막 유럽으로 밀고 들어온 게 소위 시리아 난민 사태죠. 이게 2015년 아니에요. 영국에선 3만 명을 받느니 마느니 한 것 때문에 브렉시트까지 갔죠. 프랑스에선 4, 5만 명을 받느니 마느니 하는 걸로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극우주의자가 결선 투표까지 올라갔어요. 완전히 시리아 난민 사태가 유럽 전체를 극우주의 물결에 휩싸이게 했죠. 바로 이 시기에 독일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시죠? 앙겔라 메르켈이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다 받을게 이런 거예요. 100만 명 우리가 받을게. 그 당시에 3만 4만 받는 걸로 난리가 났는데 메르켈이 나와서 100만 받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요? 제가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100만 난민의 기적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제 이름 쓰고 난민 쓰면 아마 그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실제로 얼마를 받았나요? 117만 명을 받았어요. 17만 명을 더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메르켈이 놀라운 게 아니죠. 2년 후에 총선을 하는데 다 메르켈은 끝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100만 명 난민을 받은 자를 누가 또 뽑아주겠냐 이랬죠. 근데 독일 국민들은 누굴 택했어요? 또 메르켈 찍었잖아요. 100만 난민을 받은 총리를 또 총리를 뽑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것은 바로 좀 전에 말한 경쟁을 시키지 않은 교육. 이것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러한 성숙한 시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6.8 혁명 직후의 교육개혁과 연결시켜서 보면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을 50년 해온 결과가 오늘날 독일인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이해한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저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제가 8년을 독일에서 살았는데